자, 그럼 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이에요. 중개 실무인데요.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 총설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갑이 아파트를 을과 거래하신 겁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갑이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죠. 그러니까 중개의뢰에서부터 실무는 출발합니다. 중개의뢰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중개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간에 중개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럼 A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죠. 계획이 실무의 두 번째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알아야지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 확인을 들어갑니다. 공부를 다 떼보고요.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조사 확인 마쳤어요.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거치죠. 그래서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이게 실무의 네 번째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되면 계약공사는 이제 그 계약서를 써주고 나아가서 확인 설명서 다 이제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의 이행 행위에 지금 계약공사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의 이행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도금, 잔금, 등기세율 교부까지 모두 관여하고요. 잔금 시 이제 보수를 통상 받고 있어요. 그럼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 이 문제가 있거든요. 실무는요, 우리가 중개계약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로 본다.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무의 범위를 잡아요. 이거. 그럼 계약의 이행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실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주고 이거 확인 설명서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지금 실무의 범위를 잡는데, 그럼 이 사이에 벌어지는 계약공사 활동 중에서 이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 활동만 일단 실무의 범위를 잡아요. 그러면 중개계약, 계획, 조사 확인, 중개활동, 계약서 작성, 설명서 작성 모두 실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지는 활동 중에서 고용인을 고용한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보증을 설정한다. 인장을 등록한다. 이러한 행위들. 이거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활동이죠.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실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는 이렇게 이제 범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지금 계약의 이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에 관련된 법들을 알아야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던 먼저 계약 실무 이거 이행에 관련된 이 법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럼 등기 관련 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규칙법. 거기서 바로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등기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임대차 중개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이건 전부 다 민법 시간 공부합니다. 다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경매 업무라는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무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요 계약의 이행 관련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경매를 공부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경매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거 법원에. 이 절차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다 법들인데 요것을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 실무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총설이에요. 총설이고 중개계약이 바로 제2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계획은 없어요. 제3장이 조사 확인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이 제4장, 그 다음에 계약의 체결, 요거 계약서의 작성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5장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개별적 중개실무 그래가지고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이 여기에 전부 다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시험의 출제 비중은 원래 어떻게 됐었냐면 30%니까 1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12문제인데 중개계약에서 하나 정도, 계획은 없다고 그랬고요. 조사 확인에서 약 4개 정도, 중개활동에서 하나, 계약의 체결에서 하나,
다음에 계약의 이행 관련 법 있죠? 여기서 약 4개 정도예요. 그럼 4개, 5개, 6개, 10개, 11개예요. 지금 12문제 정도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1개가 어디 갔잖아요, 지금. 한 문제가. 요거는 한 문제는 1년 내내 저한테 한 번도 못 들어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실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못 들어봤을지언정 다른 과목, 민법이나 공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과목에서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냈다 하여 우리는 이거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실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최근 시험의 경향은 지금 다른 데서 내지 않습니다. 조사 확인과 여기 개별적 중개 실무 있죠? 이쪽에서 약 5개 내지 5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집중 출제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과 개별적 중개 실무 이쪽이 바로 집중 출제 파트고 나머지는 쫙 안 내고 있네요.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실무 총설이 바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중기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요 중기계약은 우리가 법령 시간에 말이에요.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체결되는 요 계약. 요 계약이 바로 중기계약이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기간 임대차 같은 계약을 우리는 거래계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중기계약제도로서 우리가 일반 중개약제도와 전속중개약제도 이 두 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기계약의 의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계약의 법적 성질은 여러분들이 민법 계약편을 공부하면 그냥 우리 중기계약은 낙성, 분류식의 유상, 쌍무계약이다. 금방 알아보실 테고. 그 다음 이제 중기계약의 종류 및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일반과 전속 중기계약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2번에 독점 중기계약이라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잠깐만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독점이 뭐냐면 독점 중기계약은 전속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속을 공부할 때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를 의뢰하고 이 A가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공한테만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전속이었어요. 그럼 독점이 다르냐? 독점도 같아요. 독점 중개약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이죠. 독점은 이거 전속과 마찬가지로 혼자 물건 받은 거죠, 지금. 둘 차이가 어디 있냐? 둘 차이가 서발상 있잖아요. 서발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둘이. 서발상이 이거 본뒷말이 뭐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맞죠? 그러니까 전속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거든요. 이때 보수, 중개보수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예? 중개보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독점적으로 A중개업공사한테 물건을 내놨는데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거래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수 주실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네가 한 일이 뭐 있는데. 맞죠? 보수 지급 안 했어요. 대신 그자가 지출한 비용만은 지급해줬죠. 그것도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기억나요? 이게 바로 전속이었어요. 근데 독점이잖아요. 독점 중개약은 스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럼 개공한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중개약이 바로 독점이네요. 맞죠? 근데 왜 우리 법에 독점이 안 들어오고 전속이 들어왔을까? 왜?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를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독점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물건 내놨는데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보수 달라고 하면 주었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고 타협점으로 그 전속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속은 일본에서 가장 성행하는 중개약 제도고요. 독점 중개약은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는 중개약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들, 이런 사회에서는 독점이나 전속이 자동적으로 유행하죠. 우리는 개공을 못 믿기 때문에 일반이 가장 유행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약은요, 말 그대로예요. 여러 명의 개업공사가 중개행위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중개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순가중개약도 우리가 이미 했죠. 금지행위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순가중개약에는 차액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갑이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면서 내 손에 3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 기억나요? 이게 순가였죠. 그 다음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산이 3억이 있다. 이 토지가 마음에 드니까 이거 구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라. 순가라고 그랬죠.
그럼 순가는 주의할 점이 순가중개계약은 차액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건데 순가중개계약을 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했다 하여 바로 이거 금지행위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를 했어요. 그럼 비로소 보수 초과로서 금지행위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순가중개계약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 봐야 되죠.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 5가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요. 요즘 최근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개념 정도만 파악해 두시고. 그럼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나온다는 뜻은 중개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맞죠? 실무니까. 그럼 의뢰인과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직접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개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내놓으면서 중개계약서 써본 적 있어요? 개공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의뢰하면서, 아니 시장 바구니 들고 가면서 물건 내놓고 가는데 언제 중개계약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익숙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식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내용만 주로 이제 출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건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가볍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개계약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제 75쪽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과목이 다 연계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법적인 지식, 민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공법적인 지식을 여기서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물건을 잘 알아야지만 물건을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브리핑을 잘 할 수 있을 테고, 브리핑을 정확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돼요. 조사 확인의 의의는 거기에 있고요. 나아가서 그러면 조사 확인은 이제 실무의 세 번째 단계인데, 조사 확인의 대상이 그럼 뭐냐? 뭘 조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 사항이겠죠, 뭐.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확인 설명 사항이 일반적으로 조사 확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 사항 잠깐 제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나열만 해보겠습니다.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등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줘야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 줘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거 설명해 주라 그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상 제한이죠 이게. 이걸 설명해 주라 그랬고,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설물의 상태, 그러니까 건물에 하나는 건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 파손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해 줘야 되고, 일곱 번째로 벽면 및 도배 상태도 설명해 줘야 돼요. 벽면과 도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일조 소음 진동이죠. 환경 조건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돼요. 도로,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설명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 있죠.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이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사항을 조사 확인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의 대상은 바로 이게 조사 확인 대상이죠. 근데요,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사 확인해서 알려줄 사항이다.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의뢰인들이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그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 모두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이것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발급받는 거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공부상 조사가 있죠. 이게 있고 이걸 공부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 직접 살펴보는 방법이 있죠. 현장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로 크게 나누죠. 이 현장조사를 여러분들은 개론 시간에 임장활동이라고 들어봤죠? 그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다. 임장활동. 현장조사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우리가 법령 시간에 그 공문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개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물 줄줄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을 행사함으로써 조사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접수 처리 제가 안 했거든요. 물건 접수 처리를 안 했는데, 물건을 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그 물건에 대한 현황을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배제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특히 공부상 조사가 중요하죠. 이게. 그럼 이제 공부상 조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75쪽 밑에 표에 지금 현재 공부의 종류, 그래갖고 확인사항이라고 메모가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부상 조사를 하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았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았어요. 지적도 임야도를 떼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장에 어떤 사항이 나오는가, 서식 자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장으로 토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가,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가, 지적도로는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이겠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그냥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공시법 시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구경했나요? 구경했죠.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 구경 못했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건축물 대장은 실려 있을 거예요. 제 책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토지장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지적도는요, 단순화된 그림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토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하고 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100이 뭐예요? 10원. 그럼 지적도로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대가 뭐예요? 지목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뭐예요? 경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모양이 네모 모양이네요. 이거 맞죠? 토지 모양을 우리 뭐라 할 거냐면 지형이라 할 거예요. 지형. 이거 지형도 생각해갖고 높낮이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토지 모양이 세모냐 사다리꼴이냐 장방형이냐 정방형이냐, 토지 모양을 우린 지형이라 한다. 그럼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면적 확인할 수 없네요. 맞죠? 소유자 누군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으로는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소재지, 면적, 건물의 면적, 그 다음에 구조, 용도,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일자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건축 연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죠.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뭐 건물에 대한 그런 사항 확인할 수 있고, 이 건물의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밖에 뭐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거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을 하나,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용도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다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죠.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권리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권리가 등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뭐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여러 가지, 공시가 확인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종 공무입니다. 근데 이러한 18가지 공부를 하나로 통합해갖고 만들어낸 게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18가지 종류의 공부를 통합해가지고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현재 발급이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는 토지대장의 내용, 지적도의 내용, 건축물 대장의 내용, 다음에 토지이용계 확인서의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도 갑구에 있는 내용, 소유자가 누군지는 다 나옵니다. 근데 을구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요게 지금 현재 아주 잘 만들었죠. 하나의 공부를 이걸 발급받으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거? 종합증명서 있다는 거.
어디서 때요? 예? 어디서 떼냐고요? 나도 몰라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단 발급을 우리 인터넷에서 떼잖아, 다. 그죠? 인터넷 떼는데, 온나라라고 있어요, 온나라. 온나라, 사이트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온나라, go.kr이에요. 주소가. 온나라인데, 이 온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부동산 종합증명서에서 발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원칙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라고 있어요. 일사편리. 이게 있는데, 일로 안 들어가고, 이건 이제 시도별로 일사편리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나라에 들어가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클릭을 하면 일사편리로 연결이 돼버려요, 바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었다. 그럼 경기도 일사편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다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 온나라 이거를 알아두세요. 사이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온나라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나라는 이게 부동산 종합 포털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든 공부들 있죠, 이거. 확인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여기서 거의 다 나오고요. 토지 이용 기재 정보 서비스 이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책에 나오면 알아보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토지 이용 항해서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이러한 서류들은 온라인상으로 어디서 또 쓸 수 있냐면 민원 24시 아시죠? 전자민원 24시.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 이거 다 발급이 되죠. 등본, 졸업증명서 다 발급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등기상 증명서 있죠? 이것은 민원 24시가 아니죠. 등기상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있죠?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여기서 발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인서 꼭 있어야 되고, 그럼 공인인서가 있어야지만 저거 다 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제도 저걸로 하고, 그 공인인서 통해서 전부 다 결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24시, 다음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상 증명서는,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공법상 제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나라에 들어가면 다 나와버립니다. 여기에서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죠. 온나라. 그래서 이제 공부상 조사는 주로 이제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뜨죠. 다음 중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해가지고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냈다. 그럼 지세는 뭐냐면요. 토지의 경사를 얘기해요. 경사. 경사를 우리가 지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예요, 그러니까. 지형은 확인이 되죠. 모양이니까. 근데 지세는 확인이 불가해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공부상 조사는 이렇게 출제를 해왔는데 요즘은 이것도 출제를 안 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문제는 거기 그저 공부상 조사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표시사항,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이다. 이래놨죠. 이게 그러면 기준이 되는 공부에 관한 문제거든요.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할 거냐. 그래서 기준에 대한 공부, 기준 공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럼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주로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조사해야 될까요? 대장을 보고 조사해야 될까요? 대장이겠죠, 이게. 근데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봐야 될까요? 등기상 증명서죠. 등기부죠, 이거?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이게 공시법 시간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절차를 생각하면 그냥 납득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준 사항이에요. 공법상 제한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조사할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여기에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이 주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공부예요. 이게.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불일치에 관한 문제가 4번에 떠있죠. 지금 맨 위에. 공부 상서로 안 맞았을 때 누가 우선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대장에도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죠. 지목 면적 나오죠.
소유자 나오죠.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소재지, 지목 면적 나오죠. 소유자가 나오죠. 그럼 둘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우선이냐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일치에 관한 문제인데 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사항 기재된 사항이 서로 안 맞았다. 그럼 불일치된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 토지 대장상으로는 이 토지가 100번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등기상으로는 이 토지가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둘이 소지지 불일치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우선이냐 문제, 이 문제인데 이때는 대장이 우선이다. 왜? 등기할 때 표지부에 관한 등기는 대장을 보기 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이 우선이에요.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즉 토지 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성춘향으로 돼 있는데 여기 등기상으로는 이몽룡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등기상으로는. 그럼 이건 소유자의 불일치죠. 그럼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이때는 뭐가 우선이겠어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이능기를 등기소에서 먼저 하고 대장소관청으로 소유자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죠. 절차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실무하시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중개를 안 하죠. 안 하죠. 이거는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중개하더라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의뢰인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뢰인한테 고지를 이런 물건을 중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장상으로는 100번지였고 등기부상으로는 300번지로 돼 있다. 이 경우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그냥 100번지가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의뢰인한테.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건 대장이 맞습니다. 그냥 100번지가 맞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실제로 300번지가 맞으면 어떡할 건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거래시킬까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일단 100번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후일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브리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만을 설명하라는 얘기지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가 애매하게 책임지기 싫으니까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실무에서는 그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해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책임질 소지가 있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저도 수업을 하면서 세법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니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 금액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꼭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버려야지.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세법을 알고 있으면서 중개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바로 이거 그냥 이건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무지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맞죠? 그리고 결론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책임을 피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중개를 잘해요. 사고를 안 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삼수갑상 가더라도 확실하게 얘기해버리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현황만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경기 불일치가 있는데 경계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가 나오죠. 이게 둘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건물이 각자 이렇게 서 있어요. 각자 이렇게 서 있는데 지적도를 떼봤더니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쪽 토지가 이쪽 토지를 침범한 거죠,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불일치했다. 이때는 누가 우선이냐 문제예요, 지금.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인 기억도상 경계가 우선이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특단의 사정이 없다. 그러니까 특단의 사정이라는 건 측량을 잘못해버렸다. 이런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라고 보고 있죠.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상 불일치에 관한 문제를 봤고요. 나머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전부 다 현장 납사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전부 다 현장 납사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따져볼까요? 요 사항을 지금 우리가 조사 확인 파트에서 공부하는 건데, 요 사항들을 공부상 조사냐 현장 조사냐 나눠보고, 공부상 조사할 때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따져보고 넘어갑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거 공부 조사겠어요?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겠어요? 공부 조사죠. 그럼 공부 중에 뭘 보고 조사한다? 대장 보고 조사해야 되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니까. 맞죠? 권리관계입니다. 이거 공부 조사 현장 조사예요. 공부 조사죠. 공부 중에 등기상 증명서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냥 등기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중개보수도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요. 이거 공부조사 현장 조사예요. 공부조사다. 그럼 공부 중에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시설, 벽면도의 환경 입지입니다. 이거 모두 공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사입니다. 이거는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짐작되세요?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공법상 제한 이게 할 얘기가 많겠죠 지금? 나머지 예정금액 중개보수, 시설, 벽면도의 환경 입지, 취득조세 이런 것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금 76쪽에 권리관계조사라고 바로 나오고 있죠 지금? 기본적인 사항 있잖아요? 이미 거의 언급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어떻게 조사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그래서 요 사항, 권리관계사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이게 이제 주로 조사 확인에서 주 출제 파트고, 여기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니까 공시법이 연결이 돼 있고, 권리관계조사는 공시법, 등기 부분은 그 등기부의 내용과 민법이 연결돼 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공법이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다 자질구레합니다. 그냥 나머지는 이게.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 자료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딱 짚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면적을 기재할 때 제곱미터를 쓰잖아요. 이걸 미터법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터법을 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척관법인 평이 훨씬 익숙하죠.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맞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된다? 3025. 맞죠? 그 다음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요. 곱하기로 한다면 3.305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면은 3.3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한 평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둘 다 기억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뭐. 0.302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곱미터에다 0.302호 곱하면 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에다가 0.302호로 나눠주면 다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곱미터에다 0.3을 곱하면 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1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30평. 이해되세요?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걸 헷갈리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나 이제 계약서나 확인설명 쓰면서는 절대로 평을 쓰면 안 됩니다. 가로 열고 쓰는 것도 안 돼요. 그거 척관법 그거 쓰게 되면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의뢰인한테 브리핑할 때는 평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거 전용 85제곱미터에 공급 면적은 112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 못 알아. 그러니까 이건 전용 몇 평이고 공급 면적 몇 평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계약 쓸 때는 제곱미터로 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로, 정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1정보, 2정보, 3정보, 4정보. 주로 이제 산을 뭐라 그래요? 임야. 임야를 거래할 때 정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산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일정은 3,000평을 얘기합니다. 보는 한 평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정보 그래갖고 3,000평이에요. 일정보는 3,000평을 얘기합니다. 5,000평이 아니고 3,000평인데, 그래서 일정보는 3,000평을 얘기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임야를 보러 갔는데 이게 몇 정보예요? 그랬더니 뭐 4정보예요. 그랬더니 정보가 뭐야? 그러면 안 되죠. 일정보 몇 평이라고요? 3,000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뉴스 보면 산불 나잖아요. 산불이 나면 헥타르라는 표현을 쓰죠. 몇 헥타르가 소실됐다. 헥타르라는 표현. 요 헥타르는요 이렇게 쓰는데, 이 헥타르는 만제곱미터를 얘기해요. 만제곱미터. 이걸 얘기하는데, 만제곱미터라면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가로 100, 세로 100이라는 얘기죠. 이게 만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되는데, 만제곱미터 평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00. 0.3025 곱하면 되니까 3,025평이죠. 정보하고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죠. 이해되세요? 헥타르는 표준이에요. 헥타르는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헥타르는 쓰는데 1헥타르가 1정보예요. 1정보입니다. 3,000평.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헥타르는 표현 안 씁니다. 손님한테 1헥타르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정보 그러면 손님이 딱 알아들어요. 그냥 1정보는 3,000평이구나. 그러면 4정보 그러면은 12,000평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듣는데, 그래서 정보란 표현을 산을 거래할 때는 정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게 쓰고요. 뭐 단이란 표현은 300평을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 그랬을 때 단이란 표현은 300평을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그 농 같은 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마지기가 300평인 데도 있고요. 200평을 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채권법인 그 단이란 표현은 300평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한 마지기 그러면 300평이 맞죠.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환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0.302로 곱한다. 아셨죠? 이 정도.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는 그 정도만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권리관계조사로 들어갑니다. 권리관계조사인데, 그럼 이제 이거 기본적인 사항 끝났고요. 권리관계조사에는 등기부를 통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법 승부했던, 등기법을 승부했던 내용이 우리 쪽에 직접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16회 시험에는 이걸 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법의 내용 그냥 차치하고, 뭐 지적법의 내용, 그러니까 뭐 지목에 대한 부분을 직접 우리 쪽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건 1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이 권리관계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그 공시법에 승부했던 등기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 있죠? 이걸 미공시 권리라고 해요. 미공시 권리. 그럼 미공시 권리도 조사를 해줘야 되죠.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한 권리.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미공시 권리 나열을 해보면 일단은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고 들어봤죠. 법정지상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역시 현행도서입니다. 나아가서 그저 분묘기지권이라고 들어봤죠. 분묘기지권 등기 안 돼 있죠. 나아가서 등기되지 않은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이 있죠. 미공시 권리의 대표주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 권리들은 민법에서 모두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다 공부하십니다. 그럼 이 중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임차권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임차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공부해요. 별도로.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별도로 공부하고요. 그럼 이거 빼고 요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뭘 것 같아요? 유치권? 유치권은요, 실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법정 사건도 거의 부딪힐 일 없습니다. 그렇게 찍는 게 안 좋아서 어떡한데? 분묘지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분묘 존속을 위한 분묘지권, 이게 실무적으로 토지 거래할 때 아주 머리 아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분묘지권이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잦은 부분이죠, 이게. 나아가서 이 분묘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장사등용하는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민법에서는 공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태도를 민법에서 분묘지권에 대한 판례 태도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맞추기는 어디서 맞춰야 된다?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중개법에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강력히 제한하는 법이 장사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우리는 주타겟이고 있어요. 권리관계조사에서는. 요 두 개가. 장사등용한 법률. 장사하는 거 말고 장래.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교재에 분묘지권 딱 실려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사법이 실려 있죠? 실려 있잖아요. 그래 실려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실은 26회를 대비하면서 분묘지권 올해 안 낼 겁니다. 그랬거든요. 나왔게 안 나왔게요? 안 나왔지. 안 나왔지. 내가 직신 아니야, 직신. 예? 느낌이 안 낼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갖고 안 나왔어요. 이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느낌이 딱 와. 그래서 어쨌든 그 분묘지권을 이제 한 번 안 내면은 연타석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7회 때 뭐 시험을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제 분묘지권 같은 거 안 내죠. 안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아요. 기본적으로 민법과 우리가 관련, 우리 쪽에서 하는 민법 꼭 내요. 그렇게 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민법 시에는 분묘지권 공부했죠? 했죠? 지금 민법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계약법 들어갔어요? 그럼 물권 다 했네. 물권 했으면 뭐 당연히 분묘지권 했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했는데 물론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분묘지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다루는 건데 가볍게 복습해보고 장사법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쪽에서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은 저는 다 해요. 다 합니다. 뭐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그냥 가볍게 보고 기억을 한번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자는 얘기예요. 장사법 분묘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거는 분묘 존속을 위한 판례에 그 확립된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공시 권리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하여 분묘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분묘지권의 성질이거든요. 이 성질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고 들어봤죠? 지상권에 비슷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도 안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상에 대한 특별한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분묘지권이 아주 이 우리나라 특이한 이러한 그 장면 문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분묘지권이 성립하게 한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 봉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분이 이렇게 있고 시신이 누워 계셔야 되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으면 분묘가 성립한다. 분묘지권이 성립하는데 이때 그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근데 이거 등기함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했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묘. 장래의 묘소죠 이거. 가묘는 취득할 수 없다. 봉분은 없어요. 시신은 안치가 돼 있어요. 이걸 평장 또는 암장이라고 그러죠.
평장, 암장. 이건 취득이 안 됩니다. 분묘라는 점을 공시 못했기 때문에. 그죠? 공부했을 테고.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죠.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어요. 그럼 바로 취득해버리죠? 승낙 설치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거든요. 이거 시효로 분묘권 취득할 수 있죠?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점유해야 한다는 얘기요. 분묘 설치한 거 점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몇 년? 20년간 점유해야 돼요. 이때 이 점유는 평온한 점유이면서 공공연한 점유해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분묘에 대하여 제사를 모셨다. 그러면 이거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평온이고 비밀로 하지 않았는 뜻이 공연한 얘기죠. 이렇게 나서 이렇게 모시면 이제 분묘권 시효로 취득하고 이 경우도 또 성립했죠.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걸랑요. 그리고 이 토지를 양도하는 거예요. 삽니다. 그때 그 양수인과 이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취득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고요. 그 다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효력은 분묘권의 취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취득자. 이거 원칙적으로 누가 취득을 하냐면요. 종손이 취득한다. 종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 종손이 취득한다. 분묘권은. 그래서 그 분묘권은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적 효력 공부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존속이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봉분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해 수호 봉사하는 한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수호 봉사하는 한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땅 뺏긴 거예요,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거. 수호 봉사는 끝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분묘권 효력이 미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분묘 기지권이잖아요. 분묘 기지권이니까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 요게 사실은 기지죠. 이게. 그럼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분묘권 효력권이 미친다면 이게 절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분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기억나요? 해서 장소효력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사성이라 불러요. 사성. 대법원 판례가 사성이라 불렀어요. 이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거든요. 날개.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어쨌든 사성이라 불렀어요. 사성. 그래서 한자가 좀 이게 그것도 뭐 한자가 서로 안 맞던데 이것도. 그래갖고 뭐 풀초 갓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사. 이걸 없애고 모래사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성자는 성성자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뭐 사성. 사성이라 지금 현재 대법원을 표현하니까 이 둔덕 있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초생탈문에 둔덕이 있는데 이걸 사성이라고 불렀고 그럼 분묘권의 효력이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주변 공지를 포함하지만 당연히 사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사성이 봉분 뒤에 한 30m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였고요. 그럼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 이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하여 지료 지급에 대하여 시효로 분묘를 취득했습니다. 분묘이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지료 지급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태도예요.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남의 땅 지료도 안 주고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분묘이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분묘이권을 취득했거든요.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이 돌아가셔가지고 모셨는데 안치를 했는데 분묘권 취득했어요.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 봉분을 2개 만든 얘기죠. 그 다음에 단분으로 모십니다. 재설치합니다.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때는 인정 안 하는 얘기는 분묘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바로 분묘권에 대한 주요 골자예요. 이 정도.
시효취득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분묘권에 대한 주요 골자고 이제 차츰차츰 여기에 이제 살을 더 붙여갈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장사등연한 법률. 그래서 이게 장사법이라 불러요. 줄여서 우리가 벨레무법을 다 공부하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내가 실무 선생이지만 진짜 이거 장사법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장사법, 장사등연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묘권을 강력하게 이 법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사법이.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전부 다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법에 대한 주요 골자인데 뭐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허가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잠깐 여기서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 법은요. 묘지와 분묘란 말을 확실히 구분할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묘와 묘지를. 느낌은 오죠. 분묘라는 것은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 그러니까 봉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 이게 분묘고요.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게 한 일정 면적의 구역 있죠. 구역. 이것이 바로 묘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가족묘지다. 그러면 가족묘지면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봉분 하나를 분묘로 이해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 분묘들을 설치한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것을 묘지라 한다. 그래서 이 묘지는 이 법은 묘지가 공설묘지가 있고 사설묘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묘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 있죠. 이게 공설묘지고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문중에 설치한 묘지예요. 그래서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가 있고 그 가족묘지가 있고 문중, 종중묘지가 있고요. 법인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설묘지 종류예요. 그럼 저기 우리 동작동에 가면 현충원 있잖아요. 현충원. 현충원은 공설묘지 맞습니까? 네? 뭐라고? 그렇죠. 국립묘지죠. 그는 공설묘지가 아니고. 국립묘지에는 장사법의 적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이 법에 적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골당이라고 들어봤죠? 납골당이라는 납골시설인데 이 납골이란 말이 상당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용어 순화 차원에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이란 말로 바꿨죠. 봉안. 약간 품위가 있게. 그래서 봉안시설로 바꿨는데 봉안시설의 종류는 일단은 봉안묘가 있어요. 이게 납골묘예요. 묘 형식을 띤 시설. 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바로 이제 봉안묘고. 그 다음에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 봉안당이 있는데 이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거 봉안당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드라마에서. 드라마 보면 이거 층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 사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있고 여기 뭐 꽃들이 있고 그래갖고 주인공 나와서 앞에서 흑흑 하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봉안당인데 그래서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봉안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종전의 납골당이에요. 이게. 납골당이고 그 다음에 그 봉안탑이 있습니다. 봉안탑은 말 그대로 탑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사리탑들이 있죠. 사리탑들이 그 사리탑이 그 밑에 그 스님들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봉안탑이에요. 이게. 그게 돼 있고요. 봉안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담. 봉안담. 봉안담은 당연히 담장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바로 봉안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납골시설한 용어를 이 법이 봉안시설 말로 지금 현재 용어를 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신고, 사후신고 뭐 이렇게 있는데 면적 제한하고 존속 기한 제한이 있잖아요. 설치 기간. 요 정도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 71쪽에 지금 분묘의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적이 있는데 이 법이 분묘 한 기당 면적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분묘 한 기당.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 설치하지 못합니다. 10제곱미터.
이걸 초과 못하고요. 합장을 하시는 경우는 합장이 뭔지 알죠?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한 기당. 그러니까 요게 한 기죠? 한 기당 1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같은 데 묘를 써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비좁죠? 그죠? 비좁지 않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상당히 비좁아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3평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하실 때 개장은 10개짜요. 분묘를 파헤친다는 얘기죠? 개장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됩니다. 좀만 덮으면 옆에 분이 나 불러싸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좁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묘지 면적 제한 정도는 일단 참고를 해두세요.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뭐냐면 부부를 모셨거나 1인을 모신 거예요. 이게 개인묘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일정 부분 잘라내죠. 나무를 잘라내고 할머님을 안치라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이렇게 사성을 둘러쳤어요. 이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모시거나 1인을 모시는 거. 이게 개인묘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의 풍습이 지금 개인묘지 설치가 많이 있죠. 요즘은 물론 이제 봉안시설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개인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3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9평. 그죠? 대충 0.3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요. 절대 9평 이상은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9평. 그러니까 이제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묘지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30일 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면적 제한을 참고를 일단 해두세요. 이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면적 제한 이해해 두시고요. 설치 기간 제한을 이 법이 하고 있거든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합니다. 존속 기간은 일단 15년으로 해요.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러니까 15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데 단 15년만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 후손들이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연장을 허용을 합니다. 연장을 허용하는데 연장 신청 들어가면 시공청은 반드시 연장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만 인정해요. 3회만. 그러면 기본 15년에 연장 3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장 60년이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1년 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봉안시설로 모시거나 화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것이 바로 강력한 분묘기권에 대한 제한 아니에요, 지금. 분묘기권은 존속기간이 분묘가 존속하고 봉분이 있고 소봉상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승낙 설치했죠. 내가 분묘기권 취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됐으니까 장사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최장 몇 년을 못 넘긴다? 60년 절대 못 넘겨요. 그래서 저게 강력한 분묘기권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 공설묘지라든가 봉안시설 이런 데는 이제 모셔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사용계약을 몇 년 하고 있어요? 15년. 15년 사용료를 한 번에 내는 거다. 사용료를 딱 내고 연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참고해 두세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뭐 남편이나 뭐 동생이나 뭐 가족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사용계약을 15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장사시설이 부족해갖고 12년으로 지금 줄인 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용기간을 12년씩 줄여가지고 연장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존속기간 15년씩 이제 연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장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장사법상 주요 내용 이제 가볍게 2가지 정도만 보고 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분묘기권과 장사법. 그러니까 권리관계 조사에서는 주로 이게 타깃이란 얘기죠. 분묘기권과 장사법. 이게 타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8쪽에 나오면, 78쪽 가면 외국인 투입법이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